노무현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브릿지로 쓰고 있는 이 장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연설하는 모습이 나오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항상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악의적인 보도들 때문인데요. 조선일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악의적인 보도를 꽤 많이 여러 차례 수시로 했습니다. 내용도 보면 참 저질스럽게 그지없었죠. 그 중에 하나, 어떻게 보자면은 노무현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당시에 제가 할 때는 주간조선인가요? 거기서 보도한, 주간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보면은 노무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커버 스토리 비슷하게, 인물 탐구 비슷하게 이런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알고 보면 자산가 이런 내용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서민 아니고 이런 식의 그런 좀 악의적인 내용이었죠. 그리고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된 것도 돈 벌기 위해서라는 식으로 해요. 전체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당시 노무현 의원에 대한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대단히 의도적으로 기사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그런 기사였어요. 제가 지금도 그 기사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참 그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 노무현 대통령 참 그때부터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글쎄 이게 악의적인 보도를 이런 걸 악의적인 보도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런 악의적인 보도가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론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역대 대통령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 시절에도 그렇게 참 악랄했던 거 참 생각이 납니다. 예.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 대법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대법관 2명의 자리가 공석이거나 곧 공석이 될 거예요. 민유숙 재판관과요, 민유숙 대법관하고 안재형 대법관, 이 두 사람의 이 후임을 뽑는 그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2명의 대법관 후보가 정해져 있는데요. 한 사람은 엄상필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신숙희 이 판사, 이렇게 두 사람이 지금 후보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2명의 후보 중에 엄상필 판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엄상필 판사, 이 사람은요, 정경심 교수를 감옥에 보냈던 항소심 재판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정경심을 감옥에 보낸 대가로 대법관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는 사람인 겁니다. 제가 한 차례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좀 다시 거론을 하고 좀 여론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경심 감옥 보낸 판사가 대법관 된다고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엄상필 부장판사입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이 사람 이름이 딱 나오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놓고 보훈을 한단 말이냐. 검찰 독재 정권에 부역하고 협조해주면 이렇게 대법관도 턱 앉혀주고 한단 말이냐. 조국 죽이기의 대가로 대법관이 된단 말이냐.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2월 초, 지난 2월 2일, 벌써 한 열흘 정도 됐네요. 신임 대법관 후보자 두 사람이 지명이 됐습니다. 고용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갑자기. 대법원장은 엄상필 신숙희 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예. 조희대 대법원장은 엄상필과 신숙희 판사 이 두 사람을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을 해서 제청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와 동의 절차를 거친 뒤에 대법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 중에서 엄상필이라는 사람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요, 법률적인 지식이 충실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시대 변화를 읽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을 두루 갖춘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평가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수자 보호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가 막힌 말도 안 된 이 사람이 무슨 소수자 보호야 라는 생각마저 드는 사람입니다. 자, 신숙희 판사의 얘기는요, 제가 조금 더 다음에 조만간 다시 기회를 잡아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엄상필 판사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엄상필 판사는요, 이 사람입니다. 경남 진주 출신이고요. 진주 동명고를 나왔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죠. 사법연수원 23기입니다. 윤석열하고 동기입니다. 윤석열보다 나이로는 몇 살이 적어요. 나이로는 한 6살, 7살 적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서울대 88학번으로 알고 있는데 87학번인가 88학번인가 그쯤 되는데 윤석열은 서울대 79학번인가 80학번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학교로 보자면 한 6, 7년 정도 차이가 나고요. 하지만 사법연수원은 동기인 겁니다. 윤석열이 구수를 했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동기가 된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한 재수 3수 정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사법시험 준비 그 정도 하지요. 대학 졸업할 시점부터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한다고 보면 되는데 딱 그 시점에 합격을 한 겁니다. 윤석열과는 학번 차이는 좀 나지만 대학 동창이죠. 그리고 연수원 동기입니다. 연수원 동기라는 점 때문에 논란이 좀 되기도 했었어요. 그 전부터. 자, 그런 사람이 정경심한테 유죄를 때렸습니다. 정경심 항소심 재판장 엄상필이었고요. 주심 심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입시 비리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고요. 벌금과 추징금은 줄였지만 징역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핵심되는 문제는 바로 PC 증거 능력 부분이었어요. 동양대 PC 증거 능력. 문제가 이 정경심 교수의 PC 능력, 동양대 PC 증거 능력은 왜 문제가 됐었느냐. 이 PC가 정경심 교수가 갖고 있던 게 아니라는 거죠.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비치가 되어 있던 PC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썼는지 명확하지는 않아요. 소유권 가지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와서 가져간 것도 아니고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로 가져간 겁니다. 당시 조교가 가져가도 좋다라고 사인을 해줬다 그러죠. 근데 조교는 검사가 위협을 하니까 징계 내려야겠다라고 위협을 하니까 거기 쫄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동의서 써줬다. 아다르고 어다른데 검사님이 징계하겠다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써줬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자, 이 때문에 처음부터 증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강제로 가져간 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아니 압수수색 영장 가지고 받아서 가져가도 되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압수수색은 그렇게 했다 쳐. 가져가는 건 그렇게 했다 쳐. 그런데 이것을 포렌식을 할 때는 적어도 정경심 교수나 정경심 교수의 대리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입회시킨 상태에서 포렌식을 해야 되는데 입회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포렌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죠. 가져가는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포렌식을 할 때는 적어도 당사자가 입회해야만이 이게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증거 능력이 있느냐라는 문제를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PC 안에 들어있는 파일 중에 정경심 교수가 자기가 만든 게 있을 수도 있고 남이 만든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강사 휴게실에 있던 PC라며. 그럼 강사 휴게실에 있던 PC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정경심이 썼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대목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당연히 당사자가 입회한 상태에서 가져가는 게 포렌식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것조차 안 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입회하지 않은 디지털 포렌식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판결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 판례의 정면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입회하지 않으면 그 증거 능력 인정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삼성이 가지고 있던 삼성을 압수수색할 때 노트북 하나를 압수수색을 해왔는데 이때 이 노트북을 압수수색할 때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이 원본이 아니라 복사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증거 능력이 없어진 그런 사례도 있어요. 자, 그 정도인데 왜 정경심의 경우는 이렇게 관대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대법원에서 바로 잡아줬어야 돼요. 하지만 그 이전에 엄상필 판사가 이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해주는 게 사실 맞았어요. 근데 이렇게 됐네. 이게 뭔데? 왜 판결이 이렇게 들쭉날쭉하죠? 삼성은 되는데 정경심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자, 이렇게 해서 징역 4년, 정경심 교수한테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사람입니다. 자,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 그래.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있다 쳐. 그러면 징역 4년은 과연 정당한 형량이었냐? 자, 이 엄상필 판사는 입시 비리 때문에 죄질이 나쁘고 이런 얘기들 막 이제 길게 주저리 이렇게 떠들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징역 4년이라고요? 자, 제가 여기서 비교해 볼 만한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역시 엄상필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인데요.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4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년 6개월이 나온 사례도 있어요. 둘 다 엄상필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입니다. 보시겠습니다. 2021년, 옛날 판결도 아니야. 2021년 판결이면 사실 옛날 판결도 아니거든요. 자, 이 판결을 한번 수원고등법원에 있던 엄상필 부장판사가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역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일 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를 해요. 둘 다
정말 둘 다 사람이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한 사건은 어떤 목사가 안수 기도를 하는 중에 안수 기도를 받던 신도를 때려가지고, 제가 얼마나 때렸길래, 안수 기도하다가 얼마를 때렸길래 사람이 죽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죽었어요. 폭행치사죠. 그런데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건은 장애인입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이에요. 이 장애인이 역전 앞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한테 빵을 이렇게 쭉 나눠줬던 모양이에요. 빵을 쭉 나눠줬는데 그 빵을 받은 노숙자 한 사람이 발끈하면서 이 빵을 먹으란 말이야 하면서 집어 던지고 그 뒤이어서 그 장애인, 빵을 나눠주던 장애인을 때린 거예요. 아, 봉사활동하던 사람이 맞아 죽었다고. 이 정말 죄질이 나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람도 징역 3년 6개월이 나왔습니다. 표창장이 살인보다 무거운 범죄인가요? 혹은 살인하고 동급인가요? 자, 이 두 판결을 누가 내렸다고? 예, 엄상필 부장판사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사람, 과연 대법관으로서 공정한 판결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또 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이 일종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 사건 관련된 청탁 또는 사건에서 무죄를 만들어 주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사건 관련 청탁과 로비를 했다라는 이유로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에서는 유죄가 났는데요.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요. 그 항소심 무죄 판결을 내린 사람이 누구? 예, 바로 엄상필 판사입니다. 야, 검찰은 무죄가 되네요. 그죠? 유검 무죄, 무검 유죄 이런 건가요? 참 혀를 찰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이지요. 자, 또 있습니다. 중국의 깡통오염 사건이라고 있어요. 이 중국의 어떤 게 공공기관입니다. 일종의 공기업 같은데요. 이 공기업에서 자기들이 이제 어음을 발행을 합니다. 이 어음을 왜 발행하느냐면 자기들이 이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에 그 은행들로부터 이렇게 대출을 받아와요. 그 대출을 받아와 가지고 이제 사업을 영위한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 대출을 해준 거에 대해서 빨리 현금화를 좀 시켜야 되겠죠. 공공기관, 아무리 중국이지만 중국의 공공기관, 공기업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신용도는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미 중국 내부에서는 그 사업이 깡통이라고 해가지고 손해를 많이 봤다 해서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 어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어음을 우리나라에서는 판매를 했어요.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이른바 중국 깡통어음 사건인데 이 깡통어음 사건에서 이 중국의 깡통어음을 유통한 증권사들에 대해 2심에서 무죄가 납니다. 아니, 딴 사람은 몰라도 증권사들은 알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중국의 공공기관이지만 아무리 공기업이라고 해도 중국 공기업들 중에는 망하는 공기업도 꽤 많거든요. 자, 그리고 그 공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쯤은 증권사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증권사들이 그거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혹은 일부는 알면서도 이 어음을 증권으로 만들어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자산유동화 증권이라고 하죠. 자산유동화 증권을 만들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피해자들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개미들이 엄청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증권사들이 무죄 선고를 받는데 이 사건의 담당 판사도 역시 엄상필이었습니다. 가진 자들한테 상당히 호의적인 거고 가해진 자들한테 선처를 베풀고 있죠. 피해자들은 다 어려운 일반 서민들이었습니다. 서민들은 피해를 보고 가진 자들은
그 많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천억 대, 수조 원대,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어요. 그런데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이런 판사가 과연 소수자를 위한, 약자를 위한 판결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양승태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양승태가 무죄 선고를 받았죠. 자, 그런데 양승태의 1심 선고가 상당히 긴 시간을 끌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판부 갱신 절차를 밟고 이러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양승태 쪽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재판부가 이 재판부 갱신 절차 좀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양승태 쪽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승태 이 공판 재판부 갱신 절차는 7개월을 끌었습니다. 이미 제출된 증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읽어보고 증언을 한 경우에는, 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1.5배속으로 다 한 번씩 들어보는 그런 절차를 다 밟았단 말이에요. 약식으로 진행하려고 그러고 조금 건너뛰려고 했더니 양승태가 고래고래 난리를 치가지고 결국에는 양승태가 원하는 대로 정석대로 진행을 한 거야. 자, 똑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부 갱신 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하라고 쌩 난리 떨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 사건, 재판부 갱신 절차를 좀 간소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그 사건에서 그 양승태가 제출한 그 재판부 기피 신청, 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누구다? 예, 그게 엄상필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면 엄상필 부장판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법조인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 검사는 검사 감싸기, 판사는 판사 감싸기를 한다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엄상필 부장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참 많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이 엄상필 부장판사가 종정하지 못한 재판을 한다라고 법원 직원이 직접 직격탄을 날린 사례도 있어요. SNS를 통해 이렇게. 자, 이런 정도의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이번에 대법관에 지명이 됩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런 사람은 대법관 지명이 어려워요. 누구도 이런 사람을 대법관에 지명하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하고도 꽤 가깝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금이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때기가 완전히 윤석열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서서히 법원 내의 분위기가 반윤석열 쪽으로 흘러가니까 윤석열에 대한 반대나 이런 부정적인 사고가 시선이 늘어나니까 이런 걸 어떻게든 간에 차단해 보려고 이 사람을 대법관 후보로 지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마이크가 계속 울린다고요? 예. 마이크가 울린다고 하시니까 마이크를 조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마이크가 안 울립니까? 예. 자, HH방님 정말 심하다라고 하셨고 막가파 정권이다라고도 하시는데요. 참 그죠? 예, 이 정도가 되면 막가파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글쎄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글쎄 이쯤 되면은 글쎄 최소한의 최소한의 어떤 예의라고 할까요? 지켜야 할 도리,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참 답답합니다. 그죠? 예. 마이크 괜찮다라고 하셨어요. 아까 울린다는 분도 계시고, 예, 지금 제가 마이크를 다시 조정을 해서, 예, 좀 안 울리게 했습니다. 예, 울리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예, 안 울렸으면 좋겠네요. 소리가 작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소리 크기는 지금, 조금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들린다고요? 예,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엄상필 판사 같은 사람이 대법관이 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이런 사람은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이런 사람이 대법관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제 생각에 동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정말 깜짝 놀랐는데 통과시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민주당 내 국회의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법사위에도 있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법원이 민주당을 얕잡아 보는 겁니다. 자신들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도 척척 대법관이 되니까 야, 민주당은 신경 쓸 거 없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 걸러낼 사람을 못 걸러내면 이런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민주당은 신경 쓸 거 없어. 로비 좀 하면은 뭐 통과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가 법원 내부에 파다하게 퍼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민주당에서 반대할 거다, 대법관 임명에 반대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한대. 당연히 통과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법관이 돼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사람이 대법관 후보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얼마나 민주당이 가짜나 보이면 이런 사람을 대법관 후보에 올리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지금? 우리가 엄상필, 민주당이 엄상필을 부결시킬 경우에 조국 때문에 부결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선거에 불리해질 수 있다. 요 딴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더니 딱 그 꼬라지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런 사람을 대법관에 앉혀줘야 돼요? 이런 사람 대법관에 앉혀주면은 사실상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니들 잘했다라고 해주는 거야. 앞으로 이제 어떤 판결 나올지 몰라요. 사실 법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직접적으로 개별 사건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대법관에 앉힐 거냐, 어떤 사람을 판사에 앉힐 거냐, 요거를 국회에 왜 동의권을 줘놨느냐 하면 정치적인 이유, 정치적인 사유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통제하라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민주당에서 동의를 안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조심해서 보는 게, 지금 계속 검찰 눈치만 보는 이유가 뭐예요? 검찰 눈치를 봐야지 지가 나중에 판사 생활 개선하는데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탁탁 걸고 넘어져 버리면 야, 조심해야 되겠다. 야, 민주당한테 밑보였다가는 큰일 나겠다. 야,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래야지, 적어도 일방적으로 검찰 눈치만 보는 그런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돼버리면 민주당이 이렇게 정말 통법부, 예스맨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은 아무도 민주당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불리한 판결, 정치적 검찰 눈치만 보는 판결 땅땅 내리고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판사들요, 이런 식으로 해도
그 염상필 부장판사 같은 사람에게 막 날려도요, 판사들 민주당 눈치 볼까 말까야. 그런데 이런 사람을 통과시켜봐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검사들 무서운 줄 알아도요, 국회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 통과시켜도 될까요? 자, 저는 이 문제를 꼭 다뤄보고 싶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향이님께서는 거부해야 한다라고 하셨고요. 문글로우님께서는 소병철을 정말 밥맛 없음 이라고 하셨어요. 아니, 사실 소병철 의원도 문제는 문제고요. 박용진 의원 이런 사람도 사실 문제예요. 박범계 의원 쪽도 보면 영 하는 게,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자료를 좀 정리를 하면서 옛날 제가 만들었던 PPT를 한번 찾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쭉 하다가 박범계 의원 옛날 법무부 장관 하던 직전 직후 법무부 장관으로 막 거론되기 시작할 때 그때 만들었던 자료가 떡하니 나오더라고요. 그때 뭐가 나왔느냐면은 박근혜 그때 사면해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박근혜 사면해줄 때 사실 막판까지 사면해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막판에 갑자기 확 뒤집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민정수석 그만두고 뭐 몇 사람이 막 관두고 막 그래요. 이게 전형적으로 수박들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지들이 진행하려고 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다른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산될 때 사람을 바꿔버려요.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사람을 바꾸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때도 그 비슷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 당시 되게 많이 비판을 해놨던 그런 자료들이 등장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보면서 아 맞다 이런 일이 있었지 라고 생각 언뜻 들었던 게 옛날에 혹시 윤석열이 박범계한테 소리 뽀록 질렀던 거 기억하십니까? 박범계가 국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따박따박 짚으니까 윤석열이 갑자기 승질을 뻐럭 내면서 의원님 옛날엔 안 그러셨잖아요 라고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 도대체 박범계는 윤석열한테 뭘 어떻게 해줬길래 옛날에 안 그러셨잖아요. 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까? 어떻게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전에 안 그랬지 않았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사태가 생기나요?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뭐 이런저런 사유를 가만히 들면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 정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나한테 피해가 안 왔고 조국이 피해를 입었지 나한테 피해 왔어? 피해 보더라도 이재명이 피해 보겠지 내가 피해 보겠어? 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 이번에 좀 걸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향이님, 뿜게 소리만 지르지 아무것도 안 한다. 소리라도 지르면 다행이게. 소리도 안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런 소리를 듣고 다니는지, 참 답답합니다. 예. 관련해서 제가 좀 최근에 뭐 들은 얘기가 좀 있긴 한데, 그 얘기는 제가 조금 더 취재를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